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주말 동안 이 서울 중부지방을 포함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었는데요. 이 초미세먼지가 혹시 중국에서 텐진항 폭발 사고로 인한 청산소다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괴담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에서 그 초미세먼지의 정체와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의 상관관계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이슈, 어떤 사진에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역시 국제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 가운데 큰 물 웅덩이가 생긴 건 보이시죠? 이게 무슨 화산의 분화구가 아닙니다. 처참한 폭발 현장 중국 텐진항에 폭발이 얼마나 셌던지 가운데 대지가 뻥 뚫렸고 물 웅덩이까지 생겼습니다. 주변은 아직도 초토화돼 있고 연기가 아직까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종자가 200여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 텐진항 폭발 사고와 한국에 불어닥친 초미세먼지 괴담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잠시 후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일보인데요. 한국일보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신동주 전 회장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서 김포공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 롯데 형제난이 완전히 종식이 됩니다. 어떻게든 결론이 나게 될 텐데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신동빈, 신동주 둘 중에 한 명 원톱 하나의 롯데로 오늘 정리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선일보 국제면입니다. 아이코, 샤론 스톤이 누드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누드 사진이면 제가 소개를 안 했겠죠. 뇌출혈로 쓰러진 후 뇌 손상으로 언어 능력과 시력도 떨어졌고 왼쪽 다리의 감각도 마비 직전까지 샤론 스톤의 병세가 깊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지만 14년간 강력한 의지와 재활로 이 뇌출혈로 인한 모든 건강을 극복하고 병마를 이겼습니다. 그 기념으로 이 누드 사진을 찍었다는데 원초적 본능이 아니라 원초적 의지가 되겠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이 사진. 평양시에서 이 광복을 맞아서 광복절 불꽃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북한이 동경시,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시간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시를 적용까지 했습니다. 이제 북한과 우리의 시차는 30분 정도 나게 되는데 개성공단 등등 단장에 남북이 맞물려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게 골치가 아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신문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이 사진은 크레인의 사진입니다. 세월호 인양에 나설 크레인이 팽목항에 도착을 한 사진입니다. 해수부는 현장 조사를 수행할 상하이 셀비지 임원들과 잠수사 등 149명이 해상 작업기지 설치 등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다음 신문은 서울신문인데요. 문재인 대표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문재인 대표가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뒤에 지도 보이시죠? 한반도 지도를 걸어놓고 하나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 사진. 어제 밤에 다행히 갑작스런 폭우가 내려서 먼지가 싹 씻겨갔지만 남산의 남산타워가 안 보일 정도로 뿌였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갑작스럽게 발령이 났었죠. 과연 이 초미세먼지는 어디서 온 것일지 저희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 돌직구쇼는요, 우리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논설위원께서 또 일주일간 휴가를 마치고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돌직구쇼 센터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 휴가 즐거우셨습니까? 네, 즐겁게 지내고 왔습니다. 네, 휴가 동안 돌직구쇼 많이 보셨나요? 잘 못 봤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안 맞아서요. 네, 다시 돌아온 정성희 논설위원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뉴스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동북아 뉴스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동북아 뉴스, 중국입니다. 비 맞으면 안 돼! 중국의 텐진 폭발 사고 독극물
공포가 일고 있습니다. 과연 정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가 난 지 닷새째. 괴담 수준에 가까운 유언비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웨이보와 웨이신 등 중국 SNS에는 사망자가 최소 1000명에 이른다. 상점들이 약탈당했다. 텐진시 주요 지도부가 전면 교체됐다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또 텐진의 독극물이 바람을 타고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 날아갔다는 루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200여 명 규모의 생화학 부대를 현장에 투입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 급기야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SNS 계정 160여 개를 폐쇄하고 200여 개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괴담은 우리나라에까지 건너왔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사항이라며 퍼지고 있는 이 글에는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에 중국 텐진항에 독극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방사성 물질이면은 이게 없어지질 않으니까는 우리나라까지 틀림없이 올 텐데 지금 화학 물질 같은 거는 퍼지기 전에 그냥 가라앉는다든가 흡수돼 버린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단정질 수는 없을 것 같은. 전문가들은 취재를 제안한 중국 당국의 방침도 괴담을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천진 북방망을 제외한 다른 매체는 철수하도록 하고 개별 취재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에 실린 국제면 톱 사진은 바로 저 텐진항의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가운데에 큰 물 웅덩이가 생겼고 아직까지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처참한 모습인데요. 실종자 수는 2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스테리한 일은요. 그 텐진항에 보관 중이었던 시안화 나트륨, 독극물로 알려진 시안화 나트륨 700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이랍니다. 오늘 내일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비가 왔어요, 어제. 피부에 빗물이 묻지 않게 조심하세요. 공기 중에 독극 물질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옷이 비에 젖으면 즉시 세탁하고 우산은 안쪽도 닦아야 합니다. 이번에 유출된 독극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대량 학살용 독가스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곳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시안화 나트륨. 우리는 청산소다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독극물입니다. 700톤이 사라졌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텐진항 폭발 지점 인근의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킨 상태입니다. 이런 괴담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도직구쇼에서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성희 위원님. 휴가 중에 텐진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났는데 가장 두려운 건 시안화 나트륨, 청산소다 700톤이 사라졌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일단 인근 주민을 대피시킨 것, 이것까지는 팩트인데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날라오고 있고 또 때마침 미세먼지주의보에 비까지 왔어요. 우선 이거를 저도 받았는데요. 예. 우선 두 가지 상황이 저도 비전문가지만 두 가지 상황이 틀렸더라고요. 예. 우선은 공기 중에 독극물질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옷이 비에 젖으면 즉시 세탁하고 공기 중에 독극물질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 흡수하는 방법은 공기호흡이죠. 예. 사실은 옷에 묻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방사성 물질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부채가 우선 모순이 되고 예. 그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대량 확산후 독가스는 이제 시안화 칼륨인데 이번에 예. 문제가 된 건 나트륨이라 시안화 나트륨이랑 다르다. 예, 다른 종류 물론 위험한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예. 일단 이 자체가 비전문가가 쓴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사건이 후쿠시마 사고라든가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이런 괴담이 많이 돌았어요. 네. 사실은 거기는 위험하지만 바람을 타고 우리 쪽으로 오지 않는데 이런 괴담이 돌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정부가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를 때, 무지할 때 이런 괴담이 돕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정부가 상황을 통제할 때,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 불투명할 때 이런 괴담이
막 돌아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괴담이 먼저 들어있는지 중국 당국이 이 상황을 먼저 통제가 먼저인지 예. 모르겠지만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괴담이 SNS를 타고 도는데 모든 전문가와 정부 당국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한국에 영향은 없다고. 예.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걸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직구쇼에서 일단 1차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자 메시지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받았는데 이 문자 메시지,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했다는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일단은 사실과 굉장히 거리가 먼 괴담이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1차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괴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한 전 의원님. 네. 그렇다면 수도권에 내렸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라든지 갑작스러운 그런 폭우는 중국의 텐진황 폭발물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관련이 없지.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자꾸 저런 일이 되면은 미국을 걸고 넘어져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이야기하면 뭔가 신뢰도가 있는 것처럼 예. 착각하는 그걸 이용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 문제에서 다 민감하지요. 뭐 전 세계 사람 누구나 건강, 특히 이제 주부들이 이런 데 또 취약한 게 사실 주부들입니다. 예.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 못 봤는데 저런 류의 문장은 많이 돕니다. 그런데 또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중국 정부의 그 통제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은 예. 중국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러한 그 화학 공장이 쉽게 말해서 주거 지역이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1km 네. 밖에 있어야 되는데 뭐 주거 지역 600m 앞에 있었다든지 왜 허가가 나왔는지 이런 모든 게 미스테리한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통제를 하고 있고, 물론 정보 통제에 익숙한 중국 정부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어요. 예. 주가 폭락, 경제 위기, 국민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 이런 사건까지 터지니까 중국 정부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방금 리포트에 나왔지만은 SNS상에 무슨 계정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네티즌들, 일반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 불안한 거죠. 더 불안하다. 뭔가 이상한 게 일어난다면. 예. 중국도 지금 재미있는 건 중산층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계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제하려다 보니까 저 유언비가 더 생기는 예.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이것 같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닷새째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밑에는 연기가 나고 있고요. 지금 자막에 가려서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운데 물 엉덩이, 그리고 그 밑에 이미 폐허가 돼 있고 아직까지 화재 연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중국발 뉴스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박용진 대변인. 네. 중국의 저 텐진항 인근은 아직까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도 아직 시아나나트륨, 그러니까 청산소다 700톤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화재 진압은 끝났습니다만 그 위험 화학 물질들이 확산되는 걸 막는데 거의 2차 전쟁에 가깝게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하로 이제 그러니까 물과 함께 비가 내리는 예. 비와 함께 지하로 이제 침투해 들어갔을 때 인근 강이나 식수 오염, 그다음에 바다 오염으로까지 나갈까 봐서요. 거의 뭐 물이 흐를 수 있는 곳은 다 시멘트로 막고 있고 네. 또 처음에 한 1,300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을 소개했다가 이제 6,300명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저 상황이 뭐 처참하다고 하는 건 실종자가 95명에 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대부분이 소방관들이고요. 처음에 저게 물류창고 화재로 신고를 받고 물류창고 화재를 진압하러 그냥 단순 진압하러 우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게 좀 그 진압 미숙도 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 용수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대규모 폭발로 이어지고 예.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그 뭐 200여 명 가까운 소방관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중국 당국이 2중, 3중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괴담 그리고 그 확산 이 문제와 함께요. 그 아까 우리 이제 안영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이 엄청 흉흉한 거예요. 저기도 지금 양재강에서 유람선이 전복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고가 어떤 네티즌이 얘기하기를 마치 우리 예. 한국이 94년에서 2000년 사이에 겪었던 그런 어떤 단계와 고비를 저쪽도 좀 겪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개발 시기가 일정하게 끝났을 때 예. 겪고 있는 그런 네. 조치의 상황 이런 상황인 것 같다는.
그렇다면 네티즌 입장에서는 그럼 700톤이 어디 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 700톤이 어디 갔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마 이제 폭발 과정에서 연소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진 것이지 그것이 다 강물이나 공기 중으로 퍼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시아나나트륨이 우리나라로 공기 중에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거죠. 많이 적을 것이. 저도 사실은 어제 야외 활동을 좀 길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길게 하고 집에 오는데 이 문자가 왔어요. 저는 비 맞고 야외 활동을 했거든요.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랐는데 놀라죠. 이제 괴담이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는데 700톤은 거의 다 연소가 됐을 것이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주변 인근에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6,300명도 대피했었고요. 예. 우리나라도 구미에서 불산 사고가 났었을 때 그 누출 사고가 났었을 때 불산이 연무처럼 주변에 확산되는 바람에 1만 1,30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었거든요. 맞아요. 구미 폭발 사고 당시 때.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지금 주변 사람들은 아마 중국 인근 주민들은 좀 피해가 크겠다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예. 네. 사실 피해가 큰 거는 주변 사람들이죠.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 연소된 것이 막 호흡기나 이런 걸 통해서 맡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2차 피해는 이제 환경 피해입니다. 이 시아나나트륨이 바다나 강물로 들어갔을 때 물고기들이 그걸 막 먹을 수 있고 예. 또 어떻게 포획이 돼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2차 피해. 이런 피해는 사실 지금 단정하기 힘들고 20년, 30년의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독성의 어떤 흐름 같은 걸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중국에서 아마 자국민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문제니까 계속해서 팔로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한테도 이게 안심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 우리한테 던지는 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석유화학 사업이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 세계 4위 규모고요. 울산, 여수, 대산 같은 화학 단지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들을 그 화학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텐진항 못지 않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화학 물질 수입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수위에 있어요. 우리 석유화학 같은 걸 많이 수출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30년, 40년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고 안심할 수 없다. 예, 사고가 나면 또 우리도 똑같이 소방관들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 같은 걸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도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소식 이 주말 동안 괴담이 퍼졌던 이 중국 텐진항말 괴담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아나나트륨, 이 독극물은 공기 중보다 무겁기 때문에 공기 중에 담겨져서 한국까지 올 수 없다. 저희 도직구쇼에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북아 뉴스로 넘어갑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동북아 뉴스 두 번째는요. 지난 세계대전 깊은 반성을 한다. 일왕과 왕비는 고개를 숙였지만 전쟁 않겠다는 맹세를 아베는 3년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대조적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전쟁에 대한 반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ここに過去を顧み、先の大戦に対する深い反省とともに、今後戦争の惨禍が再び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전몰자 추도식에서 일왕이 반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보도. 아베 총리는 이날 추도식에서도 역시 아시아 국가에 고통을 남겼다는 가해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리무라 하루코 여성 활약 담당상 등 일본 현직 강요들과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이 대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섰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곳입니다. 政治家としてもまた先祖が靖国に眠る国民としても心を込めて祈りを捧げさせて 아베 총리는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찾진 않았지만 측근을 통해 공물료를 납부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일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박용진 대변인. 네. 일왕이요. 그래도 지난 대전 깊은 반성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베는요. 전쟁 않겠다는 맹세는커녕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거 보면요. 전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답답한 건 뭐냐면요. 예. 일왕의 저런 태도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엉망인 짓을 하고 다니니까 예. 아, 일왕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게 좀 답답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왕이 이런 뭐 깊은 반성,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언급이라고 하는데요. 앞선 두 번은 그냥 만찬장. 그러니까 장쩌민 중국의 국가주석 그리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의 만찬장 정도에서 그렇죠. 김영삼 이야기한 대통령과 일왕이 이제 만찬을 하던 그 자리에서 쓱 지나가는 말로 일왕이 그렇죠. 근데 한번 이번에 했었죠. 처음으로 국가주도의 공식 행사에서 깊은 반성한다라고 하니까 이전보다는 약간 급이 달라졌죠. 예. 표현은 같지만 급은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하는 걸 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일왕이 그나마 예. 뭔가 반성하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아베는 아베 총리가 반성을 안 하고 뻔뻔하게 나오면 일왕이 그냥 가벼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그런 네. 반성도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아니 이 깊은 반성 정도가 아니라요. 뼈에 사무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않겠다라고 100번씩 얘기하고 머리를 조아려도 시원치 않죠. 예. 근데 아베는 뭐 옛날에 했던 표현 그대로 우리는 할게요라는 사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 일왕의 이런 깊은 반성 정도의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는 지경이 됐다. 이게 좀 답답합니다. 예전에 안영원 전 의원님 일왕이 김영삼 대통령과 만찬 장소 그 자리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사과한다. 전쟁에 대해서 침통한 생각을 갖는다. 일단 사과는 하긴 해줬죠. 그러니까 이 아키히토 처당은 과거 일본 처당과 다릅니다. 예. 아버지가 히로히토 이른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중에 전범이죠. 그런데 살아남았지요. 그런데 이 현재 일왕의 그 교육 배경을 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3년생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피난제 돌아왔을 때 그 전쟁의 폐해를 보고 전쟁에 해서는 안 되는 걸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인 교사에 의해서 어린 시절 교육을 받았어요. 예.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셈이죠. 그다음에 아키히토가 옥스퍼드 박사라는 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어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구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의 보수 진영과 사고의 틀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총리들보다 센 말을, 사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상하다 할 정도로 센 말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반성 언급 몇 차례 해왔었고, 이번에도 사실 아베가 15일에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일본 왕실에서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에 14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15일 무도관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는 뉘앙스는 달랐어요. 아베는 거의 뭐 반성이 없었는데 히로히토 아키히토 반성의 말이 있었고, 그래서 일왕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일왕은 일본 내에서는 진보 세력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왕이 돼 있는 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본 내에서 어떤 일왕이 우리는 만족치 않지만 일본 내에서의 그나마 양심 있는 세력의 생각이 단 일단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의원님 말씀에 잠깐 첨언을 하면 일왕은 기회 때마다 일 전쟁을 참여했다라는 게 이제 동아일보의 기사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써져 있어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그래서 항상 사과를 해왔고 아베의 헌법 개정에도 계속 반대를 해왔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안 의원님이 주신 말씀이 다 기사에 있지만 그 뒷부분에 재미있는 내용이 뭐 있냐면은 그러면 일왕 헌법은 일왕의 정치 관여를 일절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왕은 어떠냐 하면은 삼청동의 주한 일본 대사관 응접실에는 총리 사진이 없고 일왕 사진만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해외 국빈이 방문해서 마주보고 대접할 때는 일왕이 딱 가운데 앉고요. 총리는 저 뒤에 차관급으로 앉아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왕이 이렇게 사회 상층부로 갈수록 일왕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나라 사람 각 집마다 다 있지만 아무도 다 읽은 적이 없는 책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책이요? 마이클 셸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예. 그 책에 보면은 저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각 국가가 과거에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유독 일본, 특히 아베 신조만이 그 모습에서 유일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얼마나 일본 아베 총리가 반성을 안 하면 그런 책까지 나오겠습니까? 동북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일본 일왕 뉴스였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평양시를 적용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동경시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는 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30분이 느린 평양시를 북한이 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안현정 의원님, 네. 이건 뭐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 보도 이미 나갔었죠. 예. 지난번 이제 쓰기로 했다는 보도는 나갔었고 어제 그제죠 15일 그제부터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우리와 직접 관련된 업무와 관련돼서는 개성에 출근하는 시간이 그동안에 8시 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9시로 늦춰지고 퇴근 시간이 5시에서 5시 반으로 늦춰진. 그래서 개성과의 업무를 할 때 우리가 30분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개성 타임이 한 30분 정도 발생한 그렇죠. 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념식 할 때마다 북한은 우리보다 30분을 늦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북한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악이다라는 사고방에서 한 번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한국 보수 세력으로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북한이 좀 잘했다 이겁니까?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판단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나쁘다. 너무 벌칙은 아니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또 저를 욕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팩트만 이야기하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은 좀 되는데. 네. 예. 저희 신념을 갖고 얘기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가 135도는 일본 시간 동경입니다. 그렇죠. 서울은 127.5부입니다. 일본과 동경은 명백히 그렇죠. 달라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그렇죠. 그런데 1908년 고종 황제 때 우리가 127도 5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른바 국제 그리니치 표준 시보다는 우리가 8시간 반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점령을 하면서 일본이 12년부터 예. 1912년부터 일본이 동경시에 맞춘 겁니다. 맞춰가지고 9시간으로 다시 됐어요. 고종 황제가 정한 우리의 시간 그렇죠. 때는 묵살이 된 거였군요. 일본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또 일본에서는 지긋지긋해하는 예. 반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54년도에 시간을 30분 당겼어요. 예. 좀 북한식으로. 그래서 또 8시간 반 표준시보다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또 넘겼습니다. 예. 9시간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누가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의 철학과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9시간 때문에 꼭 나쁘다.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국제적인 관례는 1시간 단위로 끊는 겁니다. 물론 30분 단위로 끊는 나라는 호주,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몇 개 나라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는 기본적으로 1시간 단위로 왜 이게 편리하니까 끊는 게 추세입니다. 이제 북한은 이제 그 추세는 또 어긋난 것이죠. 북한은 이번에 정할 때도 국제기구에 통보를 안 했어요. 네. 주체 조사 위력을 보여준 것이죠. 그냥 막 발표해버린 겁니다. 북한은 통보 이런 거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문제는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와 북한이 30분 한 것에 대해서 꼭 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 제가 이건 그러니까 사안을 볼 때는 적이냐 부정이냐 옳고 그르냐이 아니라 가끔은 적절성으로 봐야 되는 게 이게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북한은 나름대로 적절하게 봤겠죠. 북한은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흔들리니까 정권이 흔들리다 보니까 국민들을 결속을 강하게 해서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체 항의 의지를 보여줄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는 다른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그래서 이 문제를 나쁘다 좋다 볼 게 아니라 그런데 단 북한의 행태는 그래도 또 한 번 이상한 행태였다. 이 과정을 본다면은 북한의 말을 들어보면 정세영 위원님, 이거는 민족의 자존심의 문제다. 북한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어요. 아니, 우리 남조선이 가만히 있으니까 북조선이라도 먼저 우리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한국과 동경은 엄연히 다른데 왜 일본의 시간을 따라가냐? 북한의 논리는 이거예요. 표준시 정책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의 의지를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동부하고 서부가 4시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행기 내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가로의 길이는 미국만큼 넓어요. 예. 그렇지만 시간은 북경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원위를 가는 그러니까 이 서부에 어디를 가든 그 내몽고를 가든 북경을 가든 시간은 같은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대비해서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이렇게 한 거는 이해나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남북한이 지금 언어도 많이 달라지고 사는 생활 패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시간마저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오이사 조치 해제 등 문재인 대표도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뜬구름 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시간마저도 그 달라진 사계에서 살게 되면서 우리가 통일의 길이 좀 더 멀어지지 않는가 이런 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시간마저 달라지면
더욱이 남북 간의 단절이 깊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언뜻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처음에 저는 이거 보도 들었을 때요. 와, 진짜 멋대로 하는구나. 아까 제멋대로 얘기했던 한다. 국제기구가 전기통신기구라고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 ITU 송보도 안 해가지고 거기가 제일 당황했대요. 예.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러나 하고요. 근데 잠깐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썸머타임제 도입했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88 올림픽 때문이었나요? 아마 그때 어릴 때였는데 시간이 달라지나?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잠깐의 혼란, 시간을 약간 조정만 하고 나면 또 괜찮아지고 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의 이질성이 더 높아지는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쉽게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서로 간에 좀 협의와 조절을 잘 해나가면 될 문제라고 일단 봅니다. 예. 다만 하나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첫 번째 들었던 생각, 야, 진짜 해괴하다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돈 안 들이고 남쪽 정부 그 뒤통수 치는 데에는 예. 뭐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이 일가견이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북은 이래가지고 우리는 주체의 나라, 예. 그 시간대를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독립 이렇게 갔는데 그럼 우린 뭐야? 우린 여전히 시간대도 일본에게 종속되어 예. 있나?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약간 자괴감이 들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여간 이쪽 뒤통수 치는 데는 뭔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안 들이고 나만 뒤통수 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북한.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북한이 또 한 번 뒤통수를 치려 합니다. 목함 지뢰 도발 우리가 한 짓 아니다라고 주말에 밝혀서 이런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요. 새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확장 실시하기로 했던 대북 확성 방송 중단하지 않으면은 타격하겠다 엄포를 수차례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북 확성기를 향해서 조준 사격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뢰도 자기가 한 짓이 아니더라고 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까지 내고 있는 겁니다. 동북아 뉴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지뢰 아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북한의 아나무인, 적반하장적인 태도에 일단 우리 국군 장병들이 부글부글 붕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안녕한 전 의원님, 네. 거기다 대고 확성기 방송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확성기 방송이 북한이 무섭긴 무섭나 봐요. 무섭죠. 예. 일단은 북한이 우선시하는 게 군인입니다. 그래서는 그런데 군인들이 최전방에 깔려 있죠. 전 세계에서 155만 휴전선 지대에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많은 군대가 밀집된 데는 대한민국 한반도 휴전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밀집된 군대에 대놓고 야 김정은 나쁜 놈이다. 김일성 아무튼 그 김씨 일가가 몽땅 나쁜 놈이라 계속 선전을 해야 되는데 예. 북한 정권 입장에서 미치를 오르시죠. 왜냐? 예. 이 총구를 자기 쪽으로 돌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계속 북한도 사상교육 엄청나게 시킵니다. 군인들에게. 예. 그 사상교육이 다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자 현재 김정일 한 행태는 뭐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저게 이제 북한에 우리가 방송하면 한 10km 전방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금강산을 방문했을 때 금강산에서 제가 저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들려요. 방송 우리가 워낙 출력이 좋으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방송 내용에 날씨도 하고 날씨도 들어가 있어요. 재미있는 연예 행사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북한에 대해 비난하는 거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인민군 여러분 자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리니까 빨래를 걷으세요 하면 진짜 빨래 걷는답니다. 인민군이 그 방송 네, 듣고 네. 예. 북한의 일기예보다 우리 일기가 훨씬 더 정확하니까. 정확하죠. 슈퍼컴퓨터가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이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예. 북한에서 용성에서 대규모 용성리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우리가 방송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정보가 통제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방송을 듣고 북한 군인들이 막 자기 가족들이 걱정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이거 폭발 사건 있었는데 예.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북한 땅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야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오염이 됐구나. 남한 방송에.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게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또 제대로 하면 이 방송을 듣고 나가서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휴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 북한은 체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저런 게 취약하다는 걸 지금도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 대상으로 또 전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저 방송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게 저렇게 반대하고 때려 부수겠다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확성기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을 매일 틀어줘도 아주 대북 심리전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제가 취약하니까 심리전에 굉장히 예. 약한 거죠. 저거 말고도
심리전으로 또 많이 하는 게 애기봉의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맞아요. 성탄절 되면. 그리고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없는데 다시 하느냐 마냐 가지고 시끄럽고 또 대북 비라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북한의 심리 이렇게 국민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거기 와 있는 그 북한군들도 아주 어린 친구들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 떠나 있고 고독하고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배도 고프고 이럴 때 사실 건너편의 애기봉 트리에서 트리가 반짝반짝하거나 예.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동요될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거기다 확성까지 해서 뭐 북한의 체제의 어떤 김정은에 대한 예. 어떤 정확한 정보를 주거나 또 어떤 뭐 이런 음악도 부르나요? 하여튼 그렇게 좀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큰 어떤 무기 못지않은 그런 흔들어오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전은 우리가 대북을 향해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SNS를 보면 더더욱 그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예. 요즘 안 그래도 지금도 북이 우리 지뢰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자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은 못 믿겠고 북한 말은 믿겠다라고 예. 하면서 그런 아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예. 여전히 많이 있는데 저는 뭐 때마다 나오는 자아 비판이 있어요. 뭐 정부가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도 어느 정도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지뢰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아 비판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번만은 생각합니다. 예외다. 네, 예.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예. 그거를 안 믿는다는 거는 그냥 믿기 싫다는 겁니다. 믿기 싫다는 거다. 나는 그래서 그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예. 주체적인 자기 주장인지조차도 오히려 궁금합니다. 아하, 북한의 지령과 북한을 추종하는 데서 나온 것 아니냐. 오히려 대남 심리의 일환일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까지도 들어요. 사실은 임민선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천안함 폭침 때도 그런 주장들 많았거든요. 아직까지 북한이 공격한 거 아니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래서 천안함 폭침 때 워낙에 또 정부가 잘못 발표한 것들이 있었어요. 네. 서둘러 발표한. 그때는 또 대통령이 CEO셨죠. 출신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갖고는 빨리빨리 보고를 하다 보니까 잘못 보고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얘기가 왜 바뀌어? 왜 증거랑 달라? 이거 뭐야? 정보를 못 믿겠어.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또 나흘 뒤에서나 또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백한 증거를 갖다 댔는데도 그렇죠. 못 믿겠어. 야, 이거. 그리고 매뉴얼대로 정말 열심히 한 장교들을 보고서는 터미네이터 같아. 이거는 연기 아니야? 잘 조련된 연기야. 이거는. 그쯤 그 대목에서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씁쓸한 국민이 거예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닐 수가 있다, 실제로. 자, 이번에 재밌어요. 저는 이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이 늦었습니다. 네. 보통 3일에 나온 관례였어요. 전에 무인기 때도 3일 만에 나왔는데 이번은 11일 걸렸습니다. 그렇죠. 남쪽 내부에서 굉장히 단합팀을 보였습니다. 이건 다 북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여당, 야당 단합해서 그렇죠. 대북 결의안 채택했고요. 천안함 때하고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입장 전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북한도 당혹스럽다 이거예요. 11일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괴담이 북한에서 입장 정리가 나온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북한 당국 상당히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북한의 심리전 요원들이 세냥, 심양, 베이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퍼져 있죠. 걔 들어가서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쳐댑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괴담이 늦은 이유는 뭐냐? 북한에서 입장정이 안 나온 거예요. 이제 북한 입장정이 10일만 딱 나오니까 오케이 이걸 바탕으로서 이제 써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남한에 있는 또 일부 정부 세력도 있을 수 있고 속된 말로 철없는 사람들이 또 동조하는 겁니다. 왜? 음모론은 재밌습니다. 음모론 이야기하면 굉장히 머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음모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쳐대는 거예요. 아주 초등학생부터 쳐대기 시작합니다. 예. 음모론의 가장 발상기 중 하나가 중학생들입니다. 초딩 중딩이다. 그러면 재밌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번 시발은 제가 보기엔 11일만 입장 성명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또 북한 측 인사들이 이거에 댓글을 대기 시작했고 그 모델에 따라서 남한의 정북 세력 또는 철없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똑같은 형태를 따르는 겁니다. 이런 류의 사건, 북한 관련 사건만 터지면요. 이번에도 그 전형을 따르는데 단지 늦었다. 북한 입장 정리가 늦었기 때문에 이겁니다. 한눈에 보는 듯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니까 북한 전문가입니다. 훨씬 이해가 이제 쉬우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비슷하게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를 아침에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하기 전날 올려봤어요. 혹시 DMZ에서 이런 사고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했더니
그 EMZ에서 근무했었던 우리 국군장교 출신들이 쭉 의견을 낸 것들의 대부분이 북한 소행이다. 지리키 올린 거랑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군 측 지뢰일 가능성 98%요? 아니요, 거꾸로 다 얘기했습니다. 예. 저 정도 폭발력, 그러니까 우리 아군 지뢰의 폭발력은 발목 지뢰. 근데 이거는 거의 그 무릎 위까지 부상을 당하는 경우라면 그건 다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근무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언들을 보면서 제가 다르게 판단을 저도 했고요. 예. 게다가 우리가 지난 한 주 정성위원 안 계실 때 누구였습니까? 신기선 대기자. 예. 거기서 근무를 했던 바로 그 일사단에서 일사단 근무했던 출신이었죠. 분 예. 정확하게 다 증언을 하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오히려 늦어서 질타를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대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전투, 그 상황에 그 있었던 우리 병사들의 증언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아무런 증거 없이 추측과 자기 기준으로 예.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뭐 동조하고 이러는 모양인데요. 설득력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는 북이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그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방식으로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고 예. 있는데, 북은 인터넷으로 자유로운 나라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심양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자판 두드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댓글 아닙니까? 공작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저쪽은 통제되는 나라. 만일에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인데 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 예. 이러면 흔들리는 거거든요. 정부가 정부 공개 제대로 하고 네. 정확하게 대응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늦어서 문제, 그리고 이 지휘체계 혼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지고 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로 가면 별 문제 없다. 예. 충분히 이번에는 심리전에서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지만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어서 박윤희 대변인이 누누이 말했듯이 가장 큰 잘못은 북한이 했다. 아, 그럼요. 예. 그건 전제로 된다라는. 도발에 대한 응징은 바로 못한 게 오히려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쳐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예요. 이런 네? 지금 이거에 대한 이 댓글 올리는 거는 분명히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북한의 어떤 심리 전술이고요. 전략이다.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예. 10일 만에 확성기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 직접적인 심리전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 심리전이 이제 처음으로 11년 만에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저쪽은 SNS를 통한 거고 우리는 직접적인 확성기를 통한 것인데요. 뭐 이번 어떤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전. 전쟁의 전자가 붙는 데는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전에서는 이번에는 꼭 우리 남한이 이길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랜만에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 신사동 그 사람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인물이 이 북한 뉴스와 무관치 않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굴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은요? 요즘 자주 나오세요. 자주 나와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 한반도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최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내놓은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 조치를 해제하고, 5.24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저는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 사안을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북핵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2+2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2+2 회담을 제안합니다. 2+2 회담은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뢰도발 직후란 점에서 5.24 조치 해제 요구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북한과 꾸준히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또 야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4배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 행보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논의하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의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자, 야당 대표의 광복 70주년 회견이었는데, 정세영 위원님, 야당 대표로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인데
집권 비전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이례적인데 거기에 플러스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경제 통일론 이른바 2+2 정상회담 이런 얘기까지 밝혔는데 524 조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524 조치부터 경제 제재 조치죠.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금강산 피격 이후에 우리 예. 정부가 북한에 내린 524 조치 여러 가지 종류의 대북 경제 정책이 경제 제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거를 그만 해제할 때가 됐다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발표된 문 대표가 8.15에 맞춰서 방금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뭐 환동해권, 환황해권 양날개 발전 전략, 그다음에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이 내용을 보면 3080 클럽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747 뭐 비전 비슷한 거예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8천만의 그 3080 클럽에 가입하자. 예. 그다음에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남북, 그다음 북한, 미국이 합쳐서 2+2 회담을 예. 하자. 그다음에 524 조치 해제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보면 현실성이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예.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524 조치 같은 경우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기가 없을 뿐이지 계기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예. 뜬구름 잡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육자 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북한 2+2 회담 제의는 남북 제한도 안 되는데 북한과 미국이 들어와서 예.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야당이 뭐 야당 당대표가 8.15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는 바람직한데 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상당히 좀 문제로 보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표가 524 조치 해제하자. 그런데 524 조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이후에 대북 제재 조치로서 MB 정부에서 강력하게 북한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대북 신규 투자 금지해서 사실은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 왔다. 그랬는데 북한이 천안함에 대한 사과도 없는데 우리가 쓱 524 조치를 내리기가 뭐하다. 뭐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고민이었거든요. 524 조치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교류를 금지하다 보니까 중국의 힘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와서 이른바 중국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 굉장히 큰 부정적인 북한이 중국화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경계교를 안 하니까. 우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역설적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북한서 자본주의 싹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외부 교류가 외부에서 주면 북한 정말 그것을 이른바 보호구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급하면서 주민 통제권을 장악하는데 주민들한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외부로부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의 틀이 생기는 굉장히 역설적인 다목적으로 분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의 오늘 어제 그것은 저는 굉장히 일단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 야당이요. 국정 운영을 고민해야 됩니다. 예. 나는 어찌됐든 저게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국정을 고민한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국정 운영을 고민하면요. 한미 FTA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제안했을 때는 한미 FTA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대통령이 되면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국정 운영을 고민하다 보면. 그래서 야당이 이런 안을 하나 가지고 개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현재 반대 일변도에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자꾸 노동개혁 하니까 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뭐 노동자를 탄압하는 거 아닙니다. 국정 운영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부 여당이 하는 것에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문 대표 칭찬했는데. 그렇죠. 그럼 2단은 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비현실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8.15 때 꼭 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 경쟁의식이 있었다고 봐요. 대통령과. 전 세계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 같습니다. 어떤 나라냐.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한다 보니까 야당 당수가 나에게도 반론권 차원에서 달라고 주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하면은 야당 당수가 나하고 같은 레벨 해야지라고 한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이건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야당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마찬가지였다. 그건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 줘야지 국가가 원수니까. 어찌됐든 그러나 시점 문제는 문제였습니다만 고민해 봤다는 것. 이런 식의 정책 대안을, 물론 이게 이제 대권 행보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야당 전체 의견으로서 야당이 국정 운영을 고민해 본 대안물을, 그 성과물을 자꾸 내놓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봅니다. 요즘 근데 문재인 대표를 보면은 좀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같아요. 깜짝 놀라요. 안보를 강조하는 모습이라든지. 네, 갑자기 뭐 군장병은 병문안을 딱 간다든가, 예. 그리고 뭐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시킨다든가, 그리고 그 근처에서 최고위원회를 연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깜짝하게 놀라시게 하시더니만, 그래서 안보 쪽으로 우클릭을 했나라고 했더니 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다시 또 오이사 조치 해제하라. 해제하자. 라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우클릭을 많이 해서 안보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고 좀 기뻐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뭐야 다시 여전히 북한을 제법 좋아하나 보네 네.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게 만들 것 같고 있고요. 예.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한 메시지가 진정성 있게 들리기도 할 거고요. 왜냐하면은 왜 누군가를 야단을 칠 때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걸 확인된 상태에서 야단을 치면 그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리지만 다짜고짜 야단부터 치면 그냥 기분만 나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보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고 하니까 뭐랄까요? 진정성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안보에 대한 믿음도 있고 나라의 발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구나. 새누리당 반응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대표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니까 새누리의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문 대표의 대북 구상이 뜬구름 위에 대권 집짓기를 하는 느낌이다. 확 평가절하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성급하게 비판했다라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김무성 대표도 현실성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적인 논조로 모두 발언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루 정도는 묵히고 당대표가 제안한 것을 당대표 정도 수준에서 대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변인 수준에서 뭔 뜬구름 잡는 소리세요? 이렇게 해버려서 너무 가볍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야당의 대꾸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도 언제든지 기자회견 통해서 여러 가지 전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죠. 근데 이번은 8.15에 맞춘 통일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그 야당의 혹은 문재인 대표의 경제 플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제에 더 포인트가 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어떤 경제적 플랜을 내놓은 거다. 그러니까 통일 플랜을 내놓은 게 아니다. 요걸 좀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원래 경축사에서 뭘 담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알맹이가 좀 없잖아요. 뭔가가 빠졌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혹여나 그 지뢰 도발에 따라서 빼버린 못다한 이야기, 경축사에 못 담았던 이야기를 우리 야당 대표가 이어서 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대통령이 또 어떤 얘기를 오히려 문 대표가 했다. 과감한 대북 제안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아마 오이사 조치에 대한 해제 문제도 조건부로 언급을 아마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게 뒤에 지도 그려놓고 이러니까 와 뭔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여든 야든 특히 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왔었던 얘기들이 많아요. 2+2는 육자회담에서 계속 했었던 이야기고요. 남북 간의 대화를 하면서 북미 간의 직접 접촉. 하자. 이거는 육자회담 안에서 얘기했었던 바고요.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지 대북경제 구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해왔던 얘기를 총망라해서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문재인 대표로서도 아주 좋았던 포인트가 여러 좀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좀 다잡는 데에도 역할을 했겠다.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당내 주류든 비주류든 친노든 비노든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소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가 그렇고요. 제가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TF를 3주 전에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목함질의 사건 이전에? 이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복 70주년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까 뭔가 준비합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민주정책연구원 그리고 당 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좋은 경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싹 다 모아가지고 당의 모든 역량이 총망라된 주류 비주류가 총망라돼서 했기 때문에요.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도 도움이 됐었겠다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재밌는 거 뭐예요? 야당 대표가 경제 목표로 GDP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진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5만 달러 아마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우리 몇 년 후에 몇만 달러를 달성한 게 아마 전 기억이 없어요. 보통 이 GDP 몇만 달러는 우파 경제학자들 많습니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이 소득, 국민소득
자체를 국가의 성취랄까 국민의 행복 또한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많아요. 예. 그래서 좌파에서는 별로 쓰질 않습니다. 몇만 달러, 몇만 달러. 그런데 이번에 5030이라든지 5천만 인구에 3만 달러라든지 5만 불 달성이라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에게 어떤 경제학자가 지금 저것을 자문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사고의 틀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의 틀이다. 예. 경제학을 보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봅니다. 확실히 문 대표가 요즘 우클릭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 당대표실에요. 방음벽을 설치했다라는 뉴스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민선 변호사님 네. 무엇을 숨기고 싶길래 어떤 소리가 새어 나가면 안 되길래 방음벽까지 야당 대표실에 그것도 설치합니다. 네, 당 대표실에 최근 출입물에 이제 스티로폼 재질의 방음벽을 설치했다라고 해요. 예. 그게 왜냐하면은 당 대표 회의실이 최고위원회를 비롯해서 고위 전략회의 등의 핵심 회의가 열리는데 잘 아시잖아요. 예. 워낙 이제 고성도 나고 싸움도 나고 그러면 이제 그 문 앞에 기자들이 따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잘 들려요, 사실 야당 당대표. 제가 듣기로 뭐 청진기를 갖고 갔던 기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꾸 당내 갈등이 바깥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를 했고, 참고로 이 방음벽 설치가 처음은 아니고 지난해 8월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있었을 때도 방음벽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이 갈등이 외부에 알려질 걸 보내지 말고 갈등을 없애라. 뭐 갈등을 이런 없애라. 방음 설치하지 말고. 뭐 이런 꼬집음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네. 뭐 예전에 계셨던 신한수 PD님이 늘 그러셨죠. 갈등이 없는 나라로 가려면 좀 만수대로 가라. 만수대로 가라. 네, 뭐 예. 민주주의에서 갈등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예. 네. 사실은 정성임 위원님, 기자들이 이게 벽에 귀를 대고 취재를 하는 걸 귀대기 취재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귀대기 취재를 사실 이 국회 출입 기자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야당 당대표에는 귀대기가 필요 없어요. 여기 한 세 발자국 멀찍이 있어도 안에서 욕하는 소리, 책상 내려치는 소리, 문재인 대표 아무 말도 안 하는 소리 이게 다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방음벽 같은 거나 이렇게 CEO실에 이렇게 할 때는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면 졸고나 코 고는 소리도 바깥에서 좀 들리니까 민망해서 그렇게 예.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명백하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고성 이런 거를 기자들한테나 또 예. 내부 구성원들한테 좀 안 들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건 임 변호사 얘기에 동의하는데요. 갈등이 없고 조용하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시끄럽고도 있고 툭탁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이제 기사화돼서 나갔을 때 예. 불필요한 오해나 또 잘못 보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하는 차원으로 하는데 저는 뭐 그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 당대표실에 설치된 방음벽 소식까지 국내 정치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한 영화의 예고편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고 논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하냐 안 차고? 조태우 나이는 경찰이 건드린 역사가 없어요. 조태우 씨 재밌게 사시네. 근데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나한테 이렇게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양양한 형사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판 뒤집혔다. 어이가 없네. 영화 베테랑,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한국 영화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 역시 암살이라는 영화도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탐 크루즈 아저씨가 오랜만에 찍은 미션 임파서블도 저 한국 영화 암살과 베테랑을 당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영화계에 불고 있는 강력한 한국 영화의 흥행 바람인데 임순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이에요, 베테랑? 벌써 600만이 넘었다고 보셨어요? 저는 베테랑은 못 보고 암살은 봤어요. 저도 암살만 보고 베테랑을 못 봤는데 좀 보러 가고 싶은데요. 이게 뭐래더라? 이 아나무인 재벌 3세가 주인공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재벌 3세의 갑질에 형사가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내용이래서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지금 재벌 3세고 그렇죠. 아나무인, 황정민 씨가 형사군요. 네, 유아인 씨 예, 맞아요. 유아인 씨요. 예, 유아인 씨가 제가 아까 유인나라고 해갖고 실수했었는데. 요즘 연예인은 잘 모르더라고요, 임순 변호사가. 네. 예. 네. 혜진아, 심수봉 이런 것만 알고. 어쨌든. 네, 그래서 끝까지 맞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 통쾌함을 남겨준다라고 해요. 그게 왜 요즘 이렇게 인기가 많나 하고 봤더니 재벌 3세의 그 갑질이 계속 뉴스가 됐었잖아요. 제일 유명한 건 조현아의 땅콩 갑질. 또 얼마 전에는 그 동아제약 회장 아들이 또 노트북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때문에 야 이게 뭐냐 네. 이렇게 썼는데요. 잠깐 영화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영화 베테랑에 영검을 주었을 실제 사건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재벌그룹의 대마초 사건. 재벌그룹의 대마초 사건? 네, 미국에서 들어온 행랑에 1kg 가량의 대마초가 있어갖고는 야 이거 누가 산 거야?라고 봤더니 꼬리를 물고 들어갔더니 재벌 3세가 있더라. 거기는 좀 이따 언급될 하나그룹의 2번째 차남도 연루되어 있더라.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요. 예. 제일 유명한 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일 유명한 거는 그 얼마 전에 사면된 최태원 회장의 사촌이죠. 예. SK 최철원 회장의 맥값 폭행 사건. 맥값 폭행. 예. 1인 시위하는 사람 불러갖고는 2천만 원 던져주고 때린 사건인 예. 거죠. 뭐 국민의 공분을 샀었어요. 근데 이번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 김승현 회장의 그 차남 사건, 북창동 술집 사건이죠. 예. 내 아들 때리면 넌 나와. 그리고서는 같이 때렸었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이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 재벌 3세의 아나무인에 많이 분노했던 와중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고 대인만족을 느끼며 쾌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 베테랑의 인기가 있다. 그런데 재벌 3세 얘기 나오면요. 또 할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 기자들은. 재벌 1세는 정 의원님 자신이 그래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도 있고 어떻게든 기업을 키워서 재벌 1세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또 국가에 대한 국가관도 있고 뭐 나름 안 그런 양반도 아직도 많지만 뭐 재벌 2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옆에서 직접 봤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땐 그랬지 이런 건 조금이나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3세들은요. 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아나무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교육의 문제점은 다 있지만 재벌 예. 3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제되지 않고서 자랐다는 것이 아마 저런 영화 속에 저런 캐릭터로 나타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비슷한 주제 영화로 설경구 씨가 주연했던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공공의 적에서의 그때의 주적이죠. 공공의 적은 누구냐면 사학 재벌이었어요. 예. 그때 사학법 개정이 한참 시끄러웠을 때 사학 재벌이 공공의 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엔 재벌 3세가 나타난 것은 재벌에 대한 어떤 3세에 대한 우리 반기업 정서, 사람들의 예.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사실은 정의 실현, 어떤 정의에 대한 것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 아직 도덕 감정이 없는 아이들한테도요, 실험을 해봐서 얘한테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어떤 사탕이나 이런 걸 하나만 주고 얘한테는 2개를 주면은 아직 감정이 분화가 아닌 그 아이들도 하나만 아는 아이들은 폭발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정의이든 경제정의든 어떤 저런 사법정의든 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본능이 있는 거죠. 그런 것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저런 영화들은 흥행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벌 3세의 실제 이 재벌 2세, 3세 폭행 사건, SK 최철원 씨의 맥값 사건은요. 야 정말로 이거 아나무인이다. 자기 위에 하늘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예. 전형적인 케이스죠. 너 돈 던져주면서 그래 돈 받았으면 됐지 맞을래? 하면 때린 게 사건 아닙니까? 예. 아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까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재벌 3세들은 문제가 이제 저거죠. 재벌 3세들은 첫째, 해외에서 교육받은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정을 잘 몰라요. 예. 게다가 아버지 때는까지 해도 고생을 같이 하면서 했는데, 고생을 전혀 모르는 세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벌 3세들은요, 제가 되게 자기들끼리 놉니다. 어울리지 않아. 이미 층이 다 형성돼 있어요. 결혼도 자기들끼리 합니다. 2세까지만 하더라도 뭐 약간 섞인 부분도 있었지만 3세는 거의 자기들끼리 놀다 보니까 사후의 틀도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나무인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때? 한국 사회가 너무 과도한 거야. 재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 이런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교육의 문제.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 영화에 저런 거 많이 나옵니다. 가진 자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그 가난한 형사가 혼자 추적해서 그 가진 자를 벌 준다, 응징한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영화가 한국에도 등장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그런데 지금 천만 돌파한 암살의 경우는요.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제를 영화에서나마 실현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는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우리가 몰랐던 독립운동가, 이런 분이 있었네? 많이들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잊혀졌거나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그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좀 복원시키고 그들도 우리 독립운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잃어버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훌륭한 조상들,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을 찾기 위한 그분들을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영화에서만 한화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암살과 영화 베테랑에 우리 국민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는 광고 보시고 돌아와서 오늘 피날레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날레 기사와 사진은 이 사진과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바로 이 기사와 이 사진인데 인간이 동물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인간을 구경하는 동물원. 유럽의 동물원 선진국인 독일과 네덜란드의 기자가 직접 가서 동물원을 견학하고 온 내용인데 침팬지 오랑우탄은요, 사람이 동물을 본다기보다 유인원들이 마치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대신에 널찍한 공간에 인공 밀림을 조성해서 사람이 좁은 통로를 몰래 조심스럽게 지나다니면서 동물과 하나 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과 사진을 오늘 기획기사로 실렸는데 국내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동물들의 삶터였다. 물론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둬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저런 공간에서 동물이 숨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놀 수 있다는 점에서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취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최근 얼마 전에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동물 복지라는 내용의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취재는 지금 다 마쳤고 9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새롭게 선보일 내용인데 하루 동안 제 닭장 안에서 닭장 체험을 했습니다. 산란계, 그러니까 알을 낳는, 계란을 낳는 닭들이 저런 닭장 속에서 좁은 곳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데 자세한 내용은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물들에게로 이제는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하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새로운 내용과 묵직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